113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채는 유동성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맞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여기 문제에서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 유동성 배열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거를 적용한다 그러면 요거는 그 틀린 말이에요.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하지 않고 회사가 알아서 그냥 비유동자산을 먼저 배열해도 상관이 없어요. 국제회계 기준은 유동성부터 배열하라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업회계 기준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전산세무회계는 그 기업회계 기준을 위주로 합니다. 이거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대기업들은 반드시 요거를 채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죠. 이건 많이 해봤던 거죠.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하니까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여기 지금 틀린 것 그랬으니까 3번이죠. 자본은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여금으로 구분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이여금을 구하시오. 기초 자본이여금은 1000만원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자본이여금은 어떤 게 자본이여금입니까? 자본이여금은 우리가 기초에 자본이여금이 1000만원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본이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 이익 발생. 그럼 이 두 개죠. 요건 이익여금이고 이건 자본금의 증가니까 순수 자본금이죠. 법정 자본금의 증가니까 요거를 더하게 되면 지금 1000만원에다가 200을 더하고 30 더하니까 1230 요 금액이죠. 감자가 주식이래요. 옛날에 강원도는 감자가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요거의 반대로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이죠. 이건 자본이여금이에요. 그 다음에 받으러 오매 대손 충당금을 과대 설정했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대손 충당금을 과대 설정했다는 것은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했어요. 요 금액을 과대로 계상했대. 과대로. 요걸 과대로 계상하면 우리가 이 비용을 너무 과대 계상했죠. 비용을 과대 계상. 그 다음에 비용을 늘렸으니까 당기순이익의 과소 계상. 그 다음에 이익여금은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 당기순이익이 영향이 있죠. 이익여금은 비용이 늘어나니까 순이익이 줄었으니까 비용의 과소계상. 그 다음에 자산의 과소계상 요거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받으러 오매 대손충당금이니까 재무상태표에서 요 받으러 오면서 대손충당금을 과대 계상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00원이라고 합시다. 과대 설정했을 경우 이게 원래가 10원인데 이걸 20원으로 해봐요. 그러면 자산은 80원으로 줄어들죠. 원래는 이게 아니고 10원이고 여기 90원이 돼야 맞는데 이걸 이렇게 과대 계상하게 되면 자산을 과소 계상하게 된 거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 형체가 있는 거죠.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로 구성된다.
뭐 취득시 뭐 여러 가지 재비용들을 다 가산한다 이 소리예요. 그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데까지 시운전비까지 다 가산을 해서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요건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재세공과금은 당기비용이 아니에요. 취득원가의 가산, 취득원가 플러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물론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이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됩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예를 들면 광고 및 판촉 활동과 관련된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건 광고선전비죠. 광고선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건물을 신축하기 사용 중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 금액은 제거하여 처분 손실로 반영하고, 당연하죠. 건물이 사라졌으니까, 철거했으니까 철거 비용은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건물을 기존에 사용 중인, 이거는 취득한 경우가 아니에요. 내가 그 토지와 건물이 있는 거 그 사가지고 그 철거해서 그 철거비를 토지원가에 가산한다 그랬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내가 쓰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손실, 제거하여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하고 그 처분 손실이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는 얘기예요. 이건 취득한 게 아니고 내가 쓰던 거를 철거한 거니까 다 비용이죠. 사라져 버렸잖아요. 건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중 그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충당부채는 반드시 다음에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과거 사건에 의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거 저기 예를 들면 상품 AS 해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AS 해준다. 그러면 이게 수선충당금이라고, 이거는 그 명확하게 충당금을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미래 행위와 독립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해 줍니다. 아파트 관리에게는 장기 수선 충당금 다 설정해 놓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보고 기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이게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여기 해당되죠. 보고 기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매 결산 때마다 12월 31일 결산한다면 이때마다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추가로 설정하거나 마이너스 시키거나 그렇게 하죠.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이 예상되는 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의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충당부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처분 차익은,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충당부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무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충당부채를,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는 그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죠. 스마트폰 고장나서 AS 오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경우도 직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재무 얘기했고, 이 원가 얘기 요거는 조금 이제 복잡한 건데, 요거는 자, 요거로 설명할게요. 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를 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단기 생산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품질 검사는 완성도 30%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단기의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3%를 정상공선으로 간주한다. 단기의 정상공선은 몇 개인가? 기초제공품이 500개고 완성도가 70%에, 지금 여기 30%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단기 착수량이 2000개고 완성도 2000개인데 기말이 300개인데 완성도가 50%. 자, 둘 다 30%를 초과했어요. 자, 요 그림을 보시면 검사 시점이 요때예요. 30%를 다 통과를 다 했습니다. 완성은 당연히 완성됐으니까 여기 끝까지 가고 기말제공권은 여기 지금 50%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통과했어요. 30%를. 그 다음에 기초제공권도 70%예요. 통과가 이미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초제공권은 제외하고 자, 여기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거, 선입선출법에 의한 거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완성이 된 거니까 기초는 먼저 완성이 됐으니까 요거는 제외하고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은 이 지금 2000개 착수한 거 있잖아요. 단기 착수한 2000개 중에 500개는 기초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그러니까 요 완성 중에서 완성이 됐는데 여기 기초가 있고 이만큼 있는데 기초가 있고 투입이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면 완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완성 중에서 기초를 포함하고 있어요. 투입에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착수에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호 완성된 수량이 2000개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개에서 기초를 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은 기초는 아예 무시하고 제외하고 하는 거니까 단기 착수 완성금은 착수 여기 완성금 2000개인데 이 중에서 500개를 제외한 1500개만 갖고 따지자 이거죠. 2000개에서 500개를 빼버리고 1500개만 갖고 하자 이 소리입니다. 1500개 그 다음에 기말제공금은 여기 지금 300개죠. 그러면 1500개와 300개가 1800개예요. 1800개의 3%니까 54개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요. 물론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기초가 500인데 완초말 그랬죠? 완성 2000 빼기 기초 500 더하기 기말 300. 자, 이렇게 해도 1800개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 0.03 하니까 54개가 나와요. 자, 54개를 이렇게 구하고 여기 기초 수량이 50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착수가 200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이 500개가 있어요. 500개가. 그 다음에 여기 완성이 2000개예요. 그럼 이거 2500개. 기말이 여기 300개네요. 기말이 300개. 그럼 여기도 2500개니까 여기 차이가 200개가 나죠. 여기에 공선품이에요. 공선품. 그러면 여기 200개 공선품 중에 54개, 200개 공선 중에 54개가 정상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상 공선이에요. 그러면 요걸 뺀 146개는 요거는 비정상 공선입니다. 비정상 공선. 요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때는 이렇게 T자를 그려가지고 요건 이제 수량 계정 T자 그래서 기초, 기말, 착수, 완성 그 차이 나는 게 공선품. 그래서 정상 공선을 빼주면 이렇게 비정상 공선. 우리가 보통 이 방법에 익숙해져 있죠. 이 방법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완초말 해가지고 1800개에 3% 54개. 그래서 54개인데 여기 공선 200개인데 200개에서 54개 빼면 146개. 이 문제가 꼭 이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정상 공선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완성 2000개, 기초 500개 빼고 기말 300개를 더해. 이게 다 완성도가 다 30%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1800개 곱하기 0.03 하니까 54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다 구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원가 회계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원가 회계와
원가회계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맞죠? 경영자가 보기 위해서 원가 계산하고 또 관리회계에도 원가 관리회계가 바로 내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다.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그 원가 절감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회사 이익이 많이 나겠죠. 손익계산상 제품 원가에 대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손익계산서에 여기 매출원가로 들어가죠. 제품 매출원가, 여기 제품 매출원가로 들어가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상 이익여금 처분 정보를,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거하고는 원가회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건 손익계산서. 처분 정보는요, 그 주주총회 때 금전 배당, 주식 배당 이런 거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다음은 정상원가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의 24년 원가자료이다. 서울은 직접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제조 간접원가를 배부한다.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예요. 많이 해봤던 거. 자, 여기 제조간접비 예산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 노동시간. 그러니까 예정이죠. 이거 둘 다 예정. 요거 나눠. 이렇게 나눠.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가, 요게 단가가 441원이 나오죠. 요거 나누면 이거를 여기에다 곱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실제 노동시간. 그러니까 441원을 실제 노동시간 7만 시간에다가 곱해주면,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곱해주면 3,087만원 이렇게 나오죠. 요게 예정배부액이에요.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이 예정배부는 재간만 예정배부합니다. 그러면 요게 예정배부고, 요 실제 요거하고 비교하면 4410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나죠. 이제 요거 예정보다 실제가 더 썼죠. 그럼 요거는 과소배부. 과소배부는 요 금액, 요거 차이 나는 금액, 요 과소배부. 손해본 거죠. 손실이죠.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제조원가 분류로 잘못 구성된 것은, 자,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 재료원가, 직접 간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간접 노무원가,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되죠. 맞아요. 제조원가 요소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또는 경비,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 행태에 따라, 이거는 재료 원가 이게 아니고 직접비와, 그러니까 직접비가 아니죠.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눠지죠. 준변동비, 준고정비. 그러니까 이 3번이 틀렸어요. 발생 형태에 따라 재료, 노무, 제조 경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행태가 어떻게 변하냐. 변동비는 이렇게 변하는 거고, 고정비는 일정한 거고, 요거는 단가는 일정하고, 변동비는, 고정비는 단가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죠. 대량 생산하면.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보조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거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거죠. 직접 배법은 보조원 상원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아 항상 가장 부정합하다. 자, 이거는 옳은 건데, 항상 부정합하다 하는 거는 지금 옳은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전혀 인식하지 않아. 여기는 맞아요. 직접 배분 보조원 상환의 용역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아. 여기까지 맞는데 가장 부적합하다. 항상이란 말이 틀렸어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전혀 제공을 안 할 경우, 금액이 미미할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무시해도 부정확하다고 볼 수 없죠. 상호배분법은 보조원 용역수수 관계를 정확히 배분하므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가장 많이 이용된다가 틀렸어요. 이거는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안 돼요.
단계배법은 보조부문 상환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 인식하며 맞죠? 배부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맞습니다. 3번이 맞아요. 단계배분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아니 이게 틀렸어요. 바뀌었어요. 높은 순위가 높은 거부터 낮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높은 거부터 배부합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의 보조 원가를 낮은 부분하고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그 일부를 인식해. 그러니까 이건 그 배부 순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직접 배부보다도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특징을 잘 알아두세요. 단계 배법은 일부를 인식하고 배부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직접 배부는 항상 부정확한 건 아니고, 상호 배부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이렇게 배부합니다.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아래의 수정세금에서 발급 방법에 대해 수정세금에서 발급 사유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수정세금에서 발급 방법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요게 지금 마이너스를 한다 이거죠. 자, 마이너스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빼는 거예요. 그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휘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보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발급을 잘못했을 경우, 뭐 이중으로 발급했을 때는 하나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하면 되고, 이것도 빼고, 이거 필요적 기재상 착오로 잘못하면 새로 발행해야 돼요. 기존 거를 붉은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로 발급된 거를 취소하고 새로 발급하고, 그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의 승인서를 발급한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덧붙여 쓰고 붉은 글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해서 발급하고 새로 발급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새로 발급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제로 마이너스, 하여튼 먼저 발급한 거를 취소하려면 다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야 돼요. 붉은 글씨로 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표시해갖고, 우리가 그 컴퓨터로 발급하면요 다 마이너스 표시로 됩니다. 마이너스 표시로 해서 하고 새로 발급을 해주면 돼요. 그건 자동으로 컴퓨터상에서 프로그램상에서 그렇게 해주면 돼요. 기존 발급한 거를 취소하면 그거를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새로 발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 그랬어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불공제가 아닌 것.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아닌 것. 토지 관련 매입세액, 이거는 불공이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이것도 불공제도. 기업 업무 추진비 유사한 비용 지출, 이거 전부 다 불공제입니다. 불공제인데 불공제가 아닌 거, 공제되는 거. 세금에서 임의적 기재사항 일부가 적히지 아니한, 임의적 기재사항을 안 적었더라도 공제가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어야 되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가 있죠? 테두리가 진하게 돼 있는 거, 발급자의, 공급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 또는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공급자든 공급받는 자든 사업자 등록번호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사람 공급자는 상호나 또는 성명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등록번호는 공통입니다. 근데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임의적으로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리고 작성연월일입니다. 이건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
이게 빠지면 공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 수정세금에서 발행해야죠. 작성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 그 다음에 세액, 부가세액, 부가가치세액 10%, 작성연월일. 요게 공급연월일이 아닙니다. 공급연월일이 절대 아니에요. 요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에 13번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환급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원래 일반 환급은요,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시에만 할 수 있어요. 하고 그때로부터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근데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25일, 틀렸죠? 30일이에요. 30일.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수출하는 사람들은요, 조기환급은 15일 내로 환급해 줍니다. 이거는 매달 할 수도 있어요. 이번 달 거 다음 달 25일 날 하면 그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환급해 줍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조기환급 신고기간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할 수 있다.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고용을 창출한다.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줍니다.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14번 이자소득은 총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일치하다.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이자소득은 총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일치하다. 이자나 배당금은요, 이자 배당소득은 이거는 필요경비가 없어요.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이자 배당액 전체에 대해서 14%, 이제 그 개별과세는 그 지방세까지 15.4%, 요거는 이제 그 분리과세일 땐 이래요. 2천만 원 이하일 땐 2천만 원 초과는 종합신고해야죠. 2천만 원까지는 요 세율 적용하고 초과되면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겠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과 양도소득은요, 별개, 이거는 분류소득이라 그래서 이거는 자주 생기는 게 아니죠. 퇴직하는 것도 자주 안 생기고 양도소득도 자주 안 생겨요.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존재한다. 비과세소득도 있지요. 비과세소득도 있어요. 사업소득, 비과세소득 분명히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있고요. 식대라든가 뭐 이런 거, 연금소득, 기타소득 같은 것도 비과세소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이자 배당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종합소득과세를 적용합니다. 납세자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2천만 원 초과되면 2천만 원 초과 시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이거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 선택이 안 됩니다. 이거는 2천만 원 이하이지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비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가예요.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은 불로소득,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니까 다른 거에 하고는 너 이거는 별개야 하고서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요.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 안 됩니다. 종합소득에서 공제 안 돼요. 추계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추계신고는 세무서가 야, 너 왜 세금 신고 안 했어? 우리가 매길게. 그리고 세무서가 매기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결손금 공제 혜택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일반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했대요.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은 이렇게 작년 이전에서 넘어온 거예요. 작년 이전에서 넘어온 거예요. 는 2월 결손금을 먼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다. 틀렸어요. 2월 결손금이 아니라 요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올해 발생한 결손금, 일반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했으면 이거부터 뭐 다른 종합소득 여러 가지가 있다면 거기서 요거를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남으면 그때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결손금의 소급 공제는 중소기업에 하나에 적용이 가능하다. 예, 여기까지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 설명을 마쳤습니다.